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새 학기가 시작돼서 다시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중국 전체주의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중국에 많이 여행을 갔다 온 학생들도 있고요. 또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 부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의 중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큰 그림으로서의 중국사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사의 모습은 전체주의 그 자체입니다. 특히 요즘 AI와 IT 기술이 발달이 돼서 디지털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치 체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죠. 공산당 창당 이후 그리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부터 지속돼 왔죠. 통치 방식은 잔인한 사륙, 학살, 그리고 문화 대혁명, 또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불매 운동, 반일 운동, 또 혐한 운동 이런 걸 벌일 때의 밑받침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세뇌하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자신의 자각을 하고 어떤 직업을 준비하거나 또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주안을 두는 것은 공산당에 맞는, 공산주의 이념에 맞는, 그리고 중국 통치 시스템에 맞는 그런 인간상을 길러내는 거죠. 세뇌와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우민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본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가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폭민이 되죠. 문화 대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 무차별로 학살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정도로 잔인하게 이렇게 대중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통제되고 공산당 이념에 맞는, 공산당의 이익에 맞는, 그리고 특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부분 데모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장된 데모이고 제한된 정부 내에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언론들에 의한 겁니다. 그런 여론 조성이죠. 그러면서 공산당사에는 특권 계급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형성해 왔죠. 경제체제는 더 도드라지게 소수 독점 이것이 나타나는데 중국 공산당 특히 당군정의 특권 계급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개방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를 발달시킨다기보다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특권 계급의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서양의 기술과 그들의 지식, 최첨단 기술을 빼내오는, 그래서 결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리고 인민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개혁 개방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다 보면 그들도 어느 순간부터 경제는 자유화, 정치는 민주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예상은 맞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욱 독재 시스템을 강화했고요. 또 착취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고 공산당 지배사회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흔히들 서양학자들은 1대 13의 사회라고 중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1억이 13억을 지배하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몇만 명, 많게는 몇십만 명, 적게는 몇천 명이 중국의 13억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들은 개혁개방 시대에 중국의 공장, 제조업이 전부 중국으로 왔었죠. 그때 노예 노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중국에 있어서의
올해 성주라든지 뭐 시장, 뭐 종산당 간부들은 실제 음으로 양으로 자기의 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고 있고요. 이들은 이렇게 개혁 개방을 통한 제조업에서 나오는 많은 그 이익을 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들, 뭐 부동산 프로젝트라든지 철도, 또 도로, 댐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이런 것이 다 공산당 당군정이 개입이 돼서 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 사회가 평등한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그들은 표방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은 미국이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닙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방식, 특히 시진핑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AI 기술과 IT 기술이 발달이 됐죠. 신기술로 무장한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그것을 이제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방화장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천명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외부와의 인터넷은 거의 단절이 됐는데요. 중국 공산당한테 불리했던 인터넷은 거의 접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그 중국 교수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중국 대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 그들은 계몽 사상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을 책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서적, 인터넷, 뭐 이러한 부분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 물론 켜지고 접속은 되지만 그들한테 불리한 텍스트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방화장성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은 공산당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세계에는 유튜브를 보면 되지, 인터넷을 접속하면 되지, 다른 나라에 접속하면 되지. 그것은 중국 내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인터넷은 됩니다. 그런데 정보의 차단이 통제가 상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통제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금순공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금으로 만든 방패라는 뜻이죠.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국 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건 완전 차단하고 유튜브도 차단하고요. 또 전화도 거의 통제돼서 감시당합니다. 문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SNS는 철저히 감시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3명당 하나꼴로 이렇게 CCTV로 인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특히 그 백미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들은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런 통제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심하게 하려도 그게 그 자유민주 체제의 개인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것에 제한이 없고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특화되어서 발전되고 실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심하냐면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이 동공 있잖아요, 눈동자. 이 동공 시스템의 움직임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다 통제받습니다. 그것이 학부모한테 전달이 되고요. 또 교사나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자료로 사용됩니다. 물론 한국에 나와 있는, 해외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이 SNS를 어디를 보고 어디를 접속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다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들의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제가 중국에 서버가 있는 그러한 중국 어플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조차도 데이터를 착실히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은 소셜 두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 시티 사업 많이 들어보신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4명당 하나꼴로 사람들을 감시하게 CCTV가 중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고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회 신용 평가 점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그가 SNS에 어디를 접속하는가, 정치 성향은 어떠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친구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모든 것들, 그 사람의 신용 상태는 얻은 걸 파악해서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공산당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봤을 때 호의적이 않은 사람들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한테 절대 충성하는 사람 올라가죠. 그 점수를 가지고 그 진학도 하게 되고 또 취업도 하게 되고 여행의 자유도 그걸로 얻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통제하에서 높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계속 축적해서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여행 자체나 이사도 가지 못하는 사회가 됩니다. 물론 집도 사지 못하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뭐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중국 사회는 상당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요번에 코로나가 풀려서 여행을 갔다 온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금 사용도 이제 하지 못하고 전부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사용하게끔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소수일투족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을 지날 때도 QR코드로 반드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중국 인민들은 통제를 받고요. 그 통제를 받는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그들의 착취 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한마디로 디지털 파시즘이라고 또는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그 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사람들은 중국에 소수민족이 많고 소수민족촌이 있고 관광지에 가면 그들에 대한 뭐 춤이라든지 민속 의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소수민족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대하구나 이렇게 그들은 선전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중화사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형 인간으로 그 모든 인민을 갖다 통제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과거에부터 내려오는 중화민족, 그러니까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소수민족들은 철저히 말살하는 공산당형 인간으로 그 말살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티베트 사람들 요즘은 라싸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외국인들은 철저히 탄압받고 그들은 철저히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인종 학살을 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구르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위구르의 남성들은 직업학교라고는 강제 수용소에 감금이 돼서요. 그 장기가 적출됩니다. 여러분들 배를 갈라서 산채로 사람을 배를 갈라서요. 간도 떼어내고 콩팥도 떼어내고 장기를 떼어내서 그것을 밀매를 합니다.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공산당 간부한테 다시 수술로 다 옮겨지는 그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이 중국에서는 거의 위구르 사회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석박사를 미국에서 하면서 어떻게 탈출을 해서 왔던 티베트 사람들, 위구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들의 눈빛과 그 사람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구르 사람들이 상당히 인물이 좋습니다. 파란 눈을 가졌고요. 그들은 이제 종교는 이슬람이었는데 여자들도 정말 미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 정책은 말살 정책이라요. 위구르 사람들끼리 아이를 가지면 그대로 강제로 낙태를 시켜버립니다.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는 그 방법을 너무 잔인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한족 씨 뿌리기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한족들이 들어가서 위구르 여성들의 강간, 윤간,
이런 것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구르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한족한테 강제로 결혼시키는 그 한족이 그 위구르 여자들이 강간이나 윤관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반면에 그런 일도 없지만 위구르 사람이 반대로 한족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즉결 처분이나 그대로 이게 그 조선시대 같이 목에다 칼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장기 적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위구르 장기 적출 뭐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티벳 있는 사람들도 그 크게 다르지 않죠. 위구르 사람만큼 장기 적출을 심하게 당하지는 않지만 그 탄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티벳 사람들도 여기에 정말 용감하게 저항을 몇십 년 동안 해왔죠. 그들은 분신 자살도 많이 하고, 제가 만났던 그 티벳 사람들, 나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분신 자살하는 걸 보고 자랐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의 여동생 강간당하는 걸 매일 보면서 자랐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종교가 있죠. 중국에는 종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를 허용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종교를 애국 종교로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보면은 불상이 있지만 그 불상 옆에는 시진핑 모택동을 들고 불경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로 불교의 경전을 가르친다보다는 공산당 세뇌화 작업에 종교가 이용당하는 거죠. 철저하게 신앙은 중국 공산당의 세뇌화 작업으로, 공산주의 사상의 세뇌화 작업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요. 몰래 가정교회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요. 또 이슬람 사원에 몰래 이렇게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신을 모시고 그러고 그들끼리 예배를 보고 그러면은 정말 무차별하게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그리고 모택동, 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종교 외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하교회, 그러니까 어용교회나 애국교회가 아닌 데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 대상, 또 파룡궁들, 기수련하는 사람, 위구르 사람들, 티벳 사람들, 특히 위구르 사람들은 완전히 장기 적출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라든지 중국의 전체주의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차없이 장기 적출 대상자가 됩니다. 매년 10만 명이 정도의 약 10만 명 정도가 강제 적출을 당해서 장기가 팔려나갑니다.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수익 사업이 됩니다. 아주 반문명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이런 사회가 중국 공산당 사회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중국의 자유로운 모습, 또 중국의 나이트클럽, 또 중국의 식당, 물론 갈 수 있죠. 그런 모습의 이면에는 이렇게 통제받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 사람들을 혐오하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인을 싫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몇천 년의 역사는 중국이 통일되고 중국이 강했을 때 우리는 거의 속국화됐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안동도읍을 설치했죠, 우리 땅에. 그리고 그 이전에 고조선을 망하게 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를 했죠. 고려 시대에는 또 원나라, 물론 이건 몽고족이긴 하지만 몽고족이 내려와서 우리 많은 처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귀를 잘라갔죠. 또 그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에 우리는 늘 조공을 바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번성했을 때, 우리가 고구려일 때, 또 대한민국이 막 산업화에 성공했을 때는 중국이 힘이 약화되어 있었을 때죠. 5호 16국 시절에 고구려가 번성할 수 있었고, 중국이 모택동이 공산주의 운동을 해서
중국을 통일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산업화를 발전시키고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우물 안에 중국이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산업화로 경제대국 10위로 우리가 도약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중국이 다시 강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화사상은 사실 인종차별 사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신이고 또 지금은 현재는 파시즘, 그 다음에 디지털 전체주의, 공산주의 착취 시스템 이러한 것과 어울려서 상당히 배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에 중국이 있는 한은 외 정책에 따라서 늘 우리의 운명은 거기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공산당의 음모를 알고 많은 서양에 또 유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디커플링 시대에 맞이해서 탈국 중국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6.25 때 같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참전할 수 있는 지금 형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미국 중국의 속방아가 되려고 하거나 북한의 나라를 들어 바치려는 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전 사회가 그렇게 간다면 상당히 문제인 거죠. 결국은 우리는 전체주의, 중국 전체주의, 특히 지금 디지털 전체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 사회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4, 5세대에 내려가고 있는 차별받던 화교들과 지금 침투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중국 공산당, 우리나라의 동북공정이나 대한민국을 다시 속방화시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결국 제가 이제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 이러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자유중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되고요. 또 중국이 그 반문명, 남의 장기나 적출에다 파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인민을 노예노동을 통해서 착취하는 시스템을 극복하게 하여서 문명의 세계로 나오게 해야 되겠죠. 특히 내년 4월 달에는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공산당의 이 디지털 파시즘이 대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그냥 두겠습니까? 오늘은 중국 사회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 나라별로 어떻게 그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인터넷상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또 향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에 개입을 하고 또 정중 인사, 친중 인사를 어떻게 포섭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중국 공산당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들은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